세계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조 모셨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이준석 지금은 당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투표 중 아니에요? 어제부터 모바일 투표 중이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원이신 분들은 지금 예. 핸드폰을 열어보면 02에 뭐 어쩌고로 선관위에서 문자 온 게 있을 거예요. 눌러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중에 방송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규제 같은 건 당에서 없어요? 없고 투표 중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정론관에 서기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프리한 네,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투표가 진행 중인 바른미래당. 그 와중에 나오셨어요. 지금 잠깐 문자 소개를 하고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소름 끼친다. 지자체 보호소가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반려견의 아우슈비츠다. 7934님 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생길 것 같은데 전은자님 이런 문자가 올 정도로 특히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의 충격이 아주 큰데요. 고발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좀 지켜보기로 하죠. 그리고 축구 얘기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두 분도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저는 야구광입니다. 야구 독립야구협회 총재. 축구도 좋아하시죠?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마음 잡고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표팀 하면은 이제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시민들과 같이 그냥 빨간 옷 입고 우리 팀 이겨라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축구를 매니악하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매니악까지야.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해외 축구 특히 많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가면 술자리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떠세요? 축구. 지난 우즈베키스탄하고 준결승전을 봤는데요. 정말 쫄깃했습니다. 쫄깃했죠. 저도 진짜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도 올라가고 베트남도 연장전 치르고 올라오고 오늘 붙는 건데 몇 대 몇 이런 거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봐요? 아니 이제 객관적인 전력은 대체로 우리가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길 거라고 보는데 베트남이 기세가 워낙 좋아요. 박항서 감독이 대단해요, 맡은 지금. 이후로 전승에 무실점 이런 또 사기가 굉장히 충천해 있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있고. 저는 바라건대 축구는 한 골만 이기면 되잖아요. 1대0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1대0 승리. 자, 이렇게 거셨고 이준석 위원. 저는 사실 전당대회 때문에 축구를 하는지 마는지 감이 없긴 한데 뭐 박항서 감독이 그런데 베트남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나 한국 선수들의 전술 이런 걸 잘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성향도 다 파악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고전이 될 것이다. 그냥 선수 개개인의 기량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앞서지만. 연봉도 높고 하니까 잘하겠죠. 그런데 그와 별개의 변수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대면? 저는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최근에 솔직하시네요. 베트남 기세가 너무 세요. 무승부. 몇 대 몇인지 모르지만 무승부.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베트남 선수 개개인의 면면을 알지 못하지만 근데 무승부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토너먼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승부차기라도 가는 거예요. 승부차기도 원래 무승부로 보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끝나도. 그 정도까지 갈 기록상으로는 무승부 나기 때문에 아주 혈전을 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부차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하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2000년 월드컵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우리 팀이 너무 팀워크가 좋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4강에서 스페인을 만나도 왠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8강이었나요 그때. 그래서 되게 막 무승부 났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래서 승부차기 끝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저는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저희가 해보겠습니까? 몇 대 몇 써주시고. 커피 쿠폰 좀 있습니까? 시사 프로그램은 이럴 때 한 번씩 쏘는 겁니다.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다 쏘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2대1 승리 걸겠습니다. 철벽 수비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철벽 수비이기 때문에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 2골이나 먹어요 철벽 수비인데? 베트남이? 그 정도는 또 해줘야죠. 아시안 게임인데 2대1 승부차기 아까 1대0. 자, 이렇게 저는 0대0 걸어볼게요. 0대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6시 보겠습니다. 자, 뉴스닥 주제로 가죠. 이준석 후보 후보라고 부르는 게 낫죠 오늘은. 총재도 괜찮고. 이준석 총재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이렇게 골랐습니다.
통계청장. 네. 하한가가 아니라 상한가입니까? 이분이 잘렸는데 왜 상한가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잠깐 기다리시고요. 네.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 거기는 이해가 되네요. 예, 이해찬 신임 대표로 뽑힌. 그런데 어떻게 속된 말로 잘린 네. 해고가 된 통계청장을 상한가로 골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논란으로 두 분의 장관이 뭐 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분의 장관이 항명 사태 비슷하게 이제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진용 장관하고 진영 장관, 예,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관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그분들이 물론 그 이후에 그 두 분의 행보는 다르긴 달랐어요. 물론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인터뷰하고 하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고 예.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이제 국회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공천 잘려가지고 당을 옮겼어요. 그렇죠.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정권과 척을 지는 인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사실 임기 초에 웬만해서는 이런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또 두 번째는 뭐 정권에 이렇게 누가 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고 가자면 저희도 지금 통계청장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인터뷰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 가장 먼저 전화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이제 초기에 했을 때 보면 초기? 초기에 이제 아니 뭐 초기라고 해봤자 오래전도 아니죠. 그저께 이제 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정부 측 관계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언론 인터뷰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어쨌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하기엔 일련의 어떤 소득 통계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경질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 자리라는 것이 사실 임기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질을 당연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마음대로 이런 자리를 쓰고 올리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야 보통 해임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뭐 수사하다가 사고 터지면은 이렇게 못 받고 이런 게 관례화돼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통계청은 딱히 사고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발생하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사고보다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왜 마음에 안 들었냐를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통계청장 이렇게 교체된 건 정부가 원하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체가 아니냐. 한마디로 정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입을 다문 상황 통계청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 아니죠. 할 말 다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죠. 내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렇죠. 그게 큰 차이가 있죠. 그 이상은 이제 얘기가 없는 이런 상황. 자, 그래서 하한가. 저는 조금 그런 논란이 정치적으로 약간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통계를 생산하도록 만들 수는 없고요. 그건 어떤 정부에서도 통계라는 건 그러니까 숫자고 일종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통계 조작이라는 거는 정말 엉터리 기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게 소득 동향,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16년부터 18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그 가계 동향 조사의 표본 샘플의 숫자가 크게 바뀌었어요. 샘플. 예, 2016년 때는 그게 한 7,000 샘플 정도 됐는데 이걸 없앨라 그랬습니다. 가계 이 동향 조사가 이 소득 분포의 정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양극화의 정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그때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샘플 교체를 안 해가지고 한 4,000 샘플 정도로 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6,600 샘플 정도로 다시 이제 샘플을 보강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기존 표본 샘플의 한 60%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개년도에 공통된 표본 샘플은 1,6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려면은 한 가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쭉 봐야 되는데 7,000이었다, 4,000이었다, 6,600이고 샘플이 계속 바뀌었기 게다가 때문에 이제 그 이른바 소득 1분위 저소득층 샘플이 많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통계 조사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건 오류다.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6년도하고 비교는 하지 말았어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통계청이 좀 그 단순 비교치를 보도 자료를 내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인 양 이렇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사실은 통계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통계를 냈기 때문에 혹은 주문한 통계를 생산 안 했기 때문에 경질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음모론에 가깝죠. 지금 오히려 박원석 의원님 같이 해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가 처음에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정기 인사였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인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건 임기제가 아닌데 임기제가 아닙니다. 정기 인사일 뿐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해명이 초기에 잘 안 되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다고 보시는 지금도 그렇게 거군요. 해명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 통계를 발표한 것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샘플 수가 달라졌다 이런 건 뭐 가능한 이야기인데 예. 근데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문체계 대상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보도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일부러 뭐 사기치듯이 조작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 그런 거잖아요. 건 없고 지난 정부 시절에도 진위계수 가지고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예. 통계청 독립성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제도를 놓고서 독립성을 논하는 건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돼 있고 청장의 임기가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통계위원회 같은 식으로 아예 독립기구로 독립시켜서 임기도 청장의 두고 임기를 보장해야 됩니다.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아예 예, 보장을 해버리자. 예. 그럼 이런 논란으로부터 정부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다. 그렇죠. 통계청도 뭐 정부하고 사실은 이 통계 결과를 보도자료를 낼 때 예. 정부에 한 24시간 전 정도에 보내서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예. 사전 통지를 해주는데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의하세요? 임기제 또 독립기구로 만들자. 아주 통계청장.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결국 통계라는 거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신뢰도 자체가 이제 거의 타격을 입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공교롭게도 그 수치가 예, 발표되고 예. 나가지고 통계청장이 이제 뭐 통계청장이 통계 섰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통계청장 하는 사람 다음 분이 이제 느끼게 될 압박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부가 약간 좀 깨림칙하게 생각할 만한 건 발표를 안 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과거에 그런 적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적이라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언급한 진위 개수 같은 경우에는 예. 개수 자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신의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예를 들어 그것이 자산 불평등이라는 걸 측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만 측정하게 되면은 결과가 의외로 빈부격차가 적게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이런 어떤 샘플 수변화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접근이긴 한데 통계청장이 어쨌든 통계청장 손에 든 게 참 많습니다. 보면은 이런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 이것이 저해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거, 갖고 있을 텐데 부정적인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발췌 선택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기구와 또 임기제로 만드는 문제 한번 논의해보자. 좋은 화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예.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주장한 또 이게 있거든요 보도자료가. 근데 그거의 함정은 뭐냐면요. 저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간 건 맞는데 저소득층 중에 취업자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소득이 오르죠. 하지만 취업 못하신 분이 늘어났다는 건 또 다른 통계 함정인데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발표하게 되면은 각자 이제 정부 쪽에서 소득 성장이 잘 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싶겠죠. 반대로 언론에서는 그걸 비판하고 싶겠죠. 이 통계를 이제 각자의 이제 구미에 맞게 쓰다 보면은 국민들만 혼란스럽죠.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상한가 넘어갑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굉장히 여유 있게 됐어요. 그러게요. 이게 선거 과정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초반에 대세론이 있었는데 중반에 이제 뭐 문 실장 발언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그 내부에 이제 그 지지자들의 변화들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뭐 3자 대결에서 거의 압도적인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고요. 역시 뭐 그 초반 대세론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당대표 되자마자 의외였던 거는 바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당직을 다 인선한 건 아니지만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수석 대변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전 좀 이제 그 흥미롭게 본 게 현충원 참배를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갔어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가 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로 인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해찬 신임 대표의 평소의 그 성격상 혹은 성향상 그런 방문을 하려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문을 하신 걸로 봐서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이제 야당 달래기, 야당 품어안기를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행동이죠. 그런 면에서 기존의 이해찬 대표하고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되고요.
이제 취임 일성이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조건 없이 5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아무 주제로나 논의를 하자. 그리고 각 당 대표 방문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야당과 어떤 수준에서든지 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여당 대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야당들이 지금 가장 협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결 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인데 선거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를 보이셨어요. 선거 중간에는 노코멘트 비슷한 입장이어가지고 다소 좀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 분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협치의 이후에 사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기대를 거군요.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강성일 거다. 협치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해찬 대표가 되면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아니다. 이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우려가 있었죠. 관측은 너무 강성이다. 워낙 강해서. 그리고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버럭이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제 당정청 관계에서 이게 약간 엇박자도 나고 중심이 없다 이런 그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당정청 정례 회의를 요구를 해서 내일 첫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내일 첫 회의 전에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은 오늘 말이죠.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구미를 갑니다. 가죠. 구미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거기서 처음 여는 거예요. 호남이 아니라 경북 구미로 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대표. 이제 군산에서도 후보. GM대 이슈가 터지면은 글로 가고 또 구미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정치권의 민심이 흉흉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장 최고위라는 걸 해서 보통 가는데 이게 상당히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요. 가서 문제 해결하면은 이제 2배로 칭찬받는 거고 그 해결 못하고 그냥 공연불만 하고 오면은 2배로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2배 찬스 같은 거 쓴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구미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장도 당선되고, 근데 공교롭게 그 변화가 있은 직후에 삼성이 이제 발 뺄 것 같은 모습 보이니까 정가에서 그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혹시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그 기업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전 적극적인 행보는 좋다.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배 찬스 쓴 겁니다 이거는. 2배 찬스. 그러니까 힘 있는 당 대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뭐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 해결 못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보면은요 이해찬 대표의 어떤 강한 지지도 당내에서 말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강한 이미지에다가 이제 협치까지 하겠다, 소통, 자연스러운 어떤 뭐라고 여유 있음 이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반면에 취약점, 단점 이건 우려해야 된다고 하나씩 꼽으면 뭘까요? 잘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초반에만 이런 거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협치? 있으면서 그 이제 좀 경륜과 경험이 있으신 나이 드신 지도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대선도 제가 2번 치러봤지만은 이분들이 절대 바뀌진 않더라. 그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 또는 그걸 잘하는 예. 사람들이 뭐냐면은 화장은 잘 시키더라. 화장이요? 예. 메이크업? 예, 분장? 메이크업으로 커버는 잘하더라. 그러니까 대선 주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느 누구나 흠결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변화를 좀 수용하는 분들은 본인이 화장 받는 것을, 그러니까 메이크업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걸 안 받는 분들은 안 변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게 중요할 것이다.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참 드물다. 왜냐하면 그게 저는 오히려 바뀌는 것도 이상하다 보는 게 그분들이 대정치인으로 오시면서 갖고 있던 신념과 철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총리까지 하면서 그 전투적인 이미지가 본인의 트레이드마크고 그거 기대하고 뽑은 사람도 이제 당에 많을 텐데 거기서 갑자기 뭐 문희상 의장님처럼 참 사람 좋은 분 이런 이미지로 갑자기 변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이거는 주의하시라 앞으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당 내의 원심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굉장히 작동하는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립이 센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지는 원심력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에 그런 견인차 역할을 집권당이 하도록 만들고 또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점이 이후에 이해찬 대표 체제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위협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개인적인 욕심은 이제 다 버린 것 같아요. 정치를 사실상 이번 대표를 끝으로 마감하겠다는 그런 식의 의사를 비췄기 많은 때문에. 것들을 사실은 이룬 분이죠. 대표까지 이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황수경 전통계청장, 이해찬 신임 대표를 뽑고 하한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다음번에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으로 우리 살짝 미루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과의 경기 예측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폭주하고 있는데 커피 쿠폰이 이 정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첨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0대0 동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닥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당대표 후보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